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AI 인공지능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책과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이 결정, 경제 환경과 정책을 고려한 겁니다.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제 우리의 몫으로 다가온 선택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한국에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먼 주행거리 또 다양한 기술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과연 한국 진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한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과 자극을 줄지, 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둘러싼 배경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 전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풀어드립니다. 목요일은 부동산 전망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복잡한 금융 환경,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0.75에서 1% 사이로 결정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도 금리를 올리겠다. 하지만 점진적일 것이다. 또 조금 완화책을 쓸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문제는 이 금리 정확히 어떻게 오를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미국의 통화와 긴축 속도, 폭,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지금 가계부채 1340조가 계속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금리라든지 금융 환경의 변화가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전망, 의미, 그리고 우리 경제가 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월 금리 인상설은 사실 예측됐었고요. 이 예상대로 인상이 됐다 이런 평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경제는 이제 일단은 미국 연준 생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2%,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5%가 되면은 완전 고용 상태를 간주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린다고. 지금 벌써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었고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자 물가 상승도 1.9%에 달하고 있고, 네. 실업률은 4.7%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5%보다 훨씬 낮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올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자, 이 2%의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아니라, 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상한선이 아니라 목표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되면은 이것과 그다음에 실업률 5%, 요것이 매치를 이루면서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를 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완전 고용보다도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은 이제 버블이 되는 거죠. 이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버블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또다시 버블을 만들면 안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완화적이다, 매파냐, 비둘기파냐, 긴축이냐, 완화냐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좀 일반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요. 네. 예, 인상 횟수에 대해서도 4번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2번 정도 더해서 3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확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가 혹시나 위축이 돼서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만은 또 주저앉을까. 네네. 또 두 번째로는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좀 안 돼서 좀 더 회복되는 경기가 주저앉을까.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예전 회장이 오늘 요번에 보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gradually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미국 경제 회복세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금리를 오르지만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향후 두 번 더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점도표에서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의 무역 혹은 경제 정책이 이 옐런 의장의 연준의 어떤 운영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옐런 의장은 그야말로 정치와는 관계없이 미국 경제가 버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요. 네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돼서 수출에 지장을 주는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 당선된 배경이 중부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제조업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서로 상충이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차례 옐런은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연장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데 불구하고 미국은 연준이 워낙 독립성이 강하기 네네. 때문에 계속 금리를 버블이 안 되도록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준의 독립성은 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 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트럼프의 정책과는 또 다른 견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금리 2번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금리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나라 금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번을 언제 시점에서 올리게 될까요? 일단 뭐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6월 달과 9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 9월. 더 큰 문제는 금리 2번이 문제가 아니고 네. 내년 그리고 후내년 정도까지 3년 연속 금리를 올려서 3%까지 올리겠다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금리를 장기간 올린 경우가 94년부터 95년까지 1년 1개월 올렸고요. 네. 그때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올렸는데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네네. 전 세계를 이렇게 위기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올린 금리인데요. 이런 속도로 보자면 금융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사이클의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우려도 걱정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97년과 2008년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약 4조 달러의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의 절반 정도가 신흥시장국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뭐 한국 네. 등 가 있는데 미국의 금리를 이렇게 3년 연속 계속 올리면은 그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신흥시장국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받아서 공장도 세우고 했는데 아마 굉장한 신흥시장국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흥시장 충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가 오르고 또 이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대미 수출국들은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역으로 불안해지면서 또 신흥국들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미국에서 수입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증가하는 양보다도 신흥시장국이 불안해지면서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해서 수출 감소폭이 대미 수출 증가폭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대미 수출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의 25%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등등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미 수출 증가액보다도 신흥시장국 수출 감소액이 더 커서 한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달러의 흐름과 이동, 달러 값을 정하는 이 미국 금리가 이렇게 정말 도미노처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사실 국내적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금리를 올리기 전에도 선반영해서 지금 시중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금리가 올랐으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중금리가 또 가파르게 치고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가 한 뭐 2, 3% 하던 것이 지금 5%에 올랐거든요. 네.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이 중에서 이제 한계 가구라고 네. 해서 원리금을 갖기 어려운 가계가 약 한 2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 기준 들어서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140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 이런 가구가 1차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부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부채 상황을 점검하겠다 오늘 발표를 했고요.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뭐 기계적으로 올리진 않겠다. 얘기는 했지만 그게 선언과 또 현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혹시 시기를 예측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시 혹시나 네. 외환 위기나 외화 유동성 위기가 오면 안 되거든요. 네. 2007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결국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갔죠. 유출되면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붙잡아야죠.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아마 이번에 미국이 만약 6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은 미국 금리도 1.25가 되고 우리나라 1.25가 똑같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 하반기 정도에는 네. 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내외 금리 차는 외환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환경인데 역전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한 번 올리면 똑같이 1.25가 네.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9월 달에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역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언제나 과거도 보면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인상하고 거의 같이 가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네. 약간 시차를 또 두고서 올리는데 어쨌든 우리는 올리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안 올리면 돈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네. 우리가 두 번 위기를 겪었지만은 네네. 외환 위기 또는 외화 유동성 위기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네. 그것만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출과 무역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뭐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외화 유출이라든지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이 미국과의 어떤 금리 이 조정을 같이 가는 것과 별개로 지금 한계 가구 얘기도 해주셨지만 가계부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는 또 더 오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뇌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이미 벌써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에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174%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110% 안으로 들어가야 소비가 되는데 지금 뭐 민간 소비가 완전히 이것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서 빈사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금리가 올라서 원리금상 부담이 힘들어지면은 더욱더 우리 경제는 이제 소비가 안 돼서 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다가 거죠. 제2금융권도 많기 때문에 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환 보유의 확보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나 혹은 또 한계 기업도 많습니다. 한계 기업 이런 것은 별도의 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계 가구, 한계 기업에 대한 금융 대책과 별개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외화 유동성 위기 대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 통화 스와프도 사실 여러 외교적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잘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굴욕적으로 돌아섰고요. 미국도 지금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라도 좀 있으면 외화 유동성에 대한. 네. 지금 제가 추정컨대는 대체로 뭐 항상 그리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위기 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위기 때는 1차적으로 지금은 단기 외채 같은 것은 항상 만기 연장이 되다가 위기 때는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외국인 주식 자금도 지금 현재 한 5,500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한 많을 경우에는 한 3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을 고려하면 약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부족한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통화 수합을 있으면 이제 그것이 이선 외환 보유액인데 특히 이제 일본하고 미국은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 또 미국과도 사실은 최근에 워싱턴에서 한국이 약간 중국 경사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2008년처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지금부터라도 대일 대미 외교를 좀 강화해서 특히 일본과는 정경 분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경제 문제는 서로 같은 동아시아에서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로 다시 가져가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해법으로도 지금 좀 97년, 90년대 또 2000년대 또 이런 세계적인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좀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또 그 이야기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제에 대한 의견들, 여러분 생각들 나눠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차의 원조격이다라고 일컬어지는 테슬라, 한국에 첫 매장을 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없고 가격은 1억을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사전 예약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긴 합니다. 과연 이 전기차가 한국 자동차 또 한국 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와 판세를 줄까요? 여러분들은 또 전기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름값은 하나도 안 들고요. 가까운 거리는 갈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 많이 안고 있죠. 오늘 생생인터뷰 2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배경들 설명드리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민 씨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민 씨. 이 생기 봐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성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들 많다고 합니다. 비싼 수술비 때문에 수술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70-9957, 1670-9957번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 많은 빚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국 사회, 한국 가구들의 빚 엄청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그 빚 문제 짚어봅니다. 국민 100명 중 5명은 한 달에 10만 원도 저축을 못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으로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막일까요? 오늘의 경제 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준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이 빚을 지고 산다. 이렇게 조사됐나요?
네, 신한은행이 경제활동 인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이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걸 내놨는데 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73%가 이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평균 부채 규모는 5,066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은 479만 원, 또 이 중에서 16%에 해당하는 77만 원을 매달 부채 상환에 좀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매월 연체 없이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이 빚을 갚는 데만 평균 5년 반 이상 걸리는 셈입니다. 예, 지금 20, 30대가 사실 부모 세대와 다른 게 아주 빚을 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생애 첫 대출 연령을 봤더니 30대가 39.9%로 가장 많았는데 20대 이하도 35.4%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를 합치면 무려 75%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20, 30대에 대출을 받고 빚을 가지고 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20대에 대출을 받는 이유를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 32.5%로 가장 많았고 또 이들 중에 절반 이상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위해서 추가로 좀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부터 이 학자금 대출에다가 이 다른 대출까지 더 받으면서 빚더미 속에서 좀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데요. 앞서 금리 인상 인터뷰도 했지만 결국 저축은 못하는 거죠? 네, 10,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라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됐는데, 네. 응답자의 5.4%는 10만 원도 저축을 하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체 응답자의 13.4%는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축이 없는 층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내에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25%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요. 저축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생활에 쪼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는 그런 악순환이 좀 연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축은 못하고 빚을 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 와중에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번 계속 경고됐는데 아직 안 떨어졌죠?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이 계란 한 판의 평균 가격이 7,277원으로 나타났는데 네. 한 달 전보다는 600원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3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닭값도 오름세인데 이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에 킬로그램에 2,100원 수준이던 육개 생계 가격이 지난달 하순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2,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이 닭고기 공급이 정상화되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네. 닭고기 가격은 계속 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고요. 정부는 이 도매가를 기준으로 이 농식품 가격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바로 이런 부분일 텐데 네.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값은 보니까 15일에 4,089원이었는데요. 평년보다는 35%나 더 비쌌고 양배추는 한 포기 5,101원, 무 한 개는 2,240원이었는데 평년보다 각각 76%와 68%가 더 비쌌습니다. 네. 당근과 대파 가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상추와 오이 또 애호박, 열무 같은 채소들은 평년과 비교해서 조금 싸다고는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많이 먹는 채소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좀 체감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서울 여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단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재개발이 추진되던 35개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좀 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정비구역은 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을 하고 또 이 주민 의견 조사를 해서 사업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이 직권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네네. 서울시는 2015년에 유타운 재개발 ABC 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A는 정상 추진, 또 B는 정체, C는 추진 곤란 등으로 좀 분류를 한 건데 네.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또 이 구역 내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C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재개발을 정지시킨 겁니다. 서울시는 앞서 2015년 8월에도 27개 지역의 정비구역을 좀 직권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개발이 중단된 곳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은 이제 주거 재생 사업이나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같은 이 대안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서울시는 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좀 방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이 대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해제 구역을 포함한 저층 주거지 전반에 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좀 따로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작용이 많은 획일적인 대규모 재개발 대신에 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 나머지 재개발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사업 추진 조속히 하거나 아니면 좀 직권으로 해제하는 그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예, 재개발 참 뜨거운 감자인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각화기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테슬라라는 이름, 저희 뉴스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인 전기차 선도업체입니다. 한국의 매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스타필드 하남과 또 강남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 정영진 부회장이 직접 1호 구매자로 나섰죠. 국내 판매에도 힘을 쏟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값이 무척 비쌉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아직 활약하기에는 조금 환경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국 자동차 산업과 또 유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잠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도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테슬라 출시가 지금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네네. 테슬라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이 테슬라를 이끄는 앨런 머스크를 모르는 분도 계신데 잠시 이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테슬라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고요. 사실은 예전에 그 에디슨과 전류 전쟁이라고 그러죠. 네네. 직류와 교류. 그래서 교류를 만들어낸 이제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이제 비롯된 회사 이름입니다. 네. 전기차 회사고요.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제 저랑 동갑이죠. 1971년생이고 네네. 원래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의 캐나다계 미국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소프트웨어를 좀 잘 만졌던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예전에 페이팔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네. 이베이에 인수가 됐었죠. 네. 그 페이팔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인터넷 결제 수단이죠. 그렇죠. 네네. 그 페이팔을 이베이에 넘기면서 큰 돈을 벌었죠. 네.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이제 우주선 사업도 네네. 투자를 했고 또 솔라시티라고 하는 태양광 회사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원래 이 테슬라 모터스는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가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많이 확보하면서 CEO로 올라섰고 이 테슬라를 가지고 이른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주도권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기차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차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성능이 좋다라기보다는요. 네. 한 번 충전해서 가장 멀리 가는 전기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로켓을 쏘아 올렸다가 회수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또 그런 회사에서 만든 차인데요.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예전에 권영주 기자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고요. 네. 테슬라가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착화돼 있죠. 그러나 이제 순수 전기차가 지금 현재 열심히 보급되고 있는 중이고 네네.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네. 전기차 엑스포가 개막을 할 정도로 제주도가 전기차를 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보급을 하고 있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가 들어온 건데 그러면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랑 어떻게 판도가 좀 달라질 것이냐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네네. 두 가지 시각에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존 자동차 회사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파장은 별로 없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1억 2,100만 원에 달하는 비싼 차가 충전할 곳이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충전할 곳이 없으니까 사봐야 운행률이 떨어지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놔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느냐 네. 이런 거고요. 이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접근을 단거리로 합니다. 네. 도심에서 단거리 가까운 이동수단 데만 그렇죠. 다니는, 네. 이동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배터리 용량이 90kW예요. 네. 이 90kW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현대차 아이오닉 네. 이게 28kWh고요. 네. 최근에 그 380km 간다는 쉐보레 순수 전기차 볼트. 네네. 이 차가 60kWh 용량입니다. 아. 그러니까 90kWh 용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연료 탱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멀리 간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이 이제 반면에 이제 얼리 어답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네네. 테슬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시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매를 해주겠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 현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파장은 크지 않다라는 전망이 조금 앞서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왜 한국에 들어왔지? 맞습니다. 아무 파장도 없을 텐데? 네.
지금 테슬라 잘 아시겠지만 13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아, 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화석연료 시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주로 외부에서 합니다. 외부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글로벌로 벌리고 있다라는 약간의 보여주기가 좀 필요했던 실적이 거고요. 필요했군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상황에서 한국이 조금씩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그 지난번에 미국에서 모델 X라는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도 꽤 많은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그렇게 보니까 한국은 들어가면 조금 되겠구나라고 해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간 여러 번 문을 노크를 하다가 이제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권윤주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완충 속도의 이유 때문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못 받게 돼 있고요.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인데 그 정도는 그냥 살짝 카바에서 좀 들어왔으면 될 텐데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 규제가 왜 이런 규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 전기차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는 게 테크놀로지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가는 게 기술이냐 아니면 같은 용량의 배터리로 킬로와트 퍼 아워당 주행거리 즉 우리가 흔히 내연기관에서 연비라고 하는 것 이게 기술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죠.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런 전통적 개념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연비라고 하는 부분은 애초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니까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는 것만 보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큰 배터리를 차에다가 단 겁니다. 근데 큰 배터리를 달고 보니 충전 시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배터리만 큰 거 키우면 누구든지 전기차 멀리 가는 거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충전은 뭐 24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15시간을 하든 문제를 안 주면 이건 뭐 이게 무슨 전기차의 보급의 확산에 도움이 되냐라고 판단돼서 10시간 기준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네. 자, 테슬라는 지금 1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가 있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연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값도 비싸고 보조금도 못 받는데 지금 테슬라를 지지하시는 분들,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열풍이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1년 기름값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1,200만 원 쓰는데 1년에 1,200만 원씩 기름값 아끼지 않느냐. 전기는 워낙 싸니까 현재 기준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전기차를 손쉽게 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걸림돌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자동차 즉 자동차는 이동수단인데 언제든지 내가 손쉽게 에너지를 얻어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능의 측면이 더 크다는 거죠. 산골짜기도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전이 쉽지 않다라는 건 이건 경제적으로 내가 한 달에 기름값을 얼마를 절감했는데 그것만큼 어디 가는 거에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그 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근거리 이외에 장거리를 뛰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어디든 갈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거기는 산에는 안 됩니다. 충전기가 없습니다. 이런 건 참 자동차 본연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충전 인프라 문제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신세계 그룹에서는 뭐 정용진 부회장도 그렇고요. 각종 신세계 그룹 계열의 뭐 대형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쫙 비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충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서서히 충전되는 완속 충전기와 그다음에 이제 빨리 충전되는 급속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급속이에요. 완속 10시간 못 기다립니다. 급속으로 빨리 30분 40분에 충전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이 급속 충전기는 테슬라는 별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는 게 아니 국내에도 급속 충전기 많이 깔려 있는데 그거 쓰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우리가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표준 충전 방식을 쓰지 않아요. 다르군요. 자체적으로 충전 방식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전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지금 뭐 서울에 2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지방에 가져가면 거의 뭐 쓰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완속 충전기로도 충전 가능합니다. 어댑터를 쓰면 돼요. 근데 어댑터 써도 이제 충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쓰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이제 충전은 약간은 불편함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물어봐요, 저한테. 왜 테슬라는 자기들만의 충전기를 써? 그냥 다 쓰면 안 돼?
이것이 표준 경쟁의 그렇죠. 예. 건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솔라시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태양광 회사인 솔라시티가 네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는 이 자동차 산업 구조를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은 화석 연료, 네. 그다음에 이걸 정유 공장, 네. 주유소, 클러스터가 자동차,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어져 있죠. 앨런 머스크는 이걸 태양,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솔라시티, 네. 그래서 발전이죠. 그다음에 슈퍼차지 충전 이게 주유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네. 이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 그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충분히 많이 팔 수 있는 충전망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독자적인 충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물론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른바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논쟁이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권영주 기자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단순히 쉽게 빨리 좀 결론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테슬라 잘 될까요? 높지 않다는 전망이 조금 우세합니다. 네. 물론 제가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IT 쪽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네가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한다. 네. 근데 IT 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거예요. 자, 테슬라의 모델 S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IT 기기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자동차로 볼 것이냐. 가전제품이냐 자동차냐. 그렇죠. 가전제품 시각에서 보면 이건 혁명이에요. 네. 그런데 자동차 시각에서 보면 이건 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약점들이 그렇죠. 많은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접근, 네. 이동수단이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반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 또 전기차에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실망의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냐 가전이냐 새로운 시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네네. 새로운 기술 영역도 전기로 쭉 가다가 전기가 없을 때는 내연기관으로 그렇죠. 가는 이런 것들도 소개해 주셨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요. 정부 정책이나 뉴스에서 자 우리나라 이제 미래 자동차는 1위로 간다. 네. 라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은 모르겠거든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미래 자동차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는 지능이 똑똑해지는 것. 네. 이게 소프트웨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스마트카, 네네.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네. 거고 하나는 에너지. 네. 전기를 쓸 것이냐 수소를 쓸 것이냐 지금처럼 화석연료로 쓸 것이냐. 둘 다 병용할 것이냐. 네.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가 바뀌어지려면 네네. 에너지 산업의 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기본 환경 그렇죠. 생태계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충남 태안 해안가에서 발전. 석탄을 열심히 태워서 네. 거기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나는 전기차를 타는데 나 친환경이지 않아라고 하는 건 발전소가 대신 배출가스 내뿜어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전체의 구조, 에너지를 어떻게 믹스해서 갈 것인가 네네. 그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냐 안 되냐,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결국은 어떤 에너지에 우리가 더 많은 인풋을 넣을 것이냐가 이 나중에 산업 전체의 헤게모니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 사실은 가격도 비싸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문제 앞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걸 판단해서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플러그인이든 생각할 문제다라는 부분들 그 프레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궁금한 게 싹 풀리는 느낌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전, 에너지 전문 기자라는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전기차 분야도 활동하실 것 같아요. 전기차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예. 자, 제주도에서 또 전기차 소식 지금 또 행사 가시니까요. 다양한 얘기들 또 나중에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예, 높디 높은 전망대에 계속 올라서서 봐도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새벽에 인상이 결정됐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더욱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흐름 또 어떤 변화를 조심해야 될지 오늘도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네네. 주요한 여파들 또 영향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국내 시중금리나 대출금리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수익형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 비용이 늘면서 임대 수익이라든지 투자 수익이 좀 떨어져서 이 전반적인 어떤 거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거래 둔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망세라든지 또 이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쉽게 네. 말하면 미국 금리 인상으로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도가 붙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5% 정도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정기예금은 최고금리 1% 정도밖에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만 지금 담보대출 금리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지금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로 최고금리가 4.83% 정도 되거든요. 거의 5%군요? 예, 거의 5%고요. 그리고 한 2월 말보다는 한 0.15% 정도 그 금리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요자들의 어떤 그런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갈 경우에는 네. 대략 연이자가 한 3.57%에 1억 원을 빌릴 경우에는 대출 원금까지 총 한 1,90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4.5%까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지금 3.5%대보다도 오히려 571만 원을 연간 이자를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은행권에서는 대출 비중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혹은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부분들은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이자와 여러 가지 금융비용 부담이 사실은 좀 악재다 이렇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시장을 재편하겠다 이런 게 기조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집을 어떻게 사나 이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앞으로 대선 후보들 공약들을 봐도 사실은 보유세 강화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든지 어떤 시장 규제에 초점에 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금리도 오르고 또 입주 물량도 좀 증가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출 비중이 좀 높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보유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 금리나 어떤 공략 확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우량주들만 사람들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관리가 지금부터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만약에 물건을 내놓게 되면 오히려 물건이 더 안 팔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흐름을 한 박자 빨리 읽거나 혹은 좀 더 버티는 맷집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 환경 안 좋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사신 분들 또 실수요자분들은 고려하셔야겠고요.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년 이후가 가야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보던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이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한 70만여 가구가 2년 동안 다 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이후가 아니라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주택 시장이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 이제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들 또 실거주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장기간 보유할 분들만 좀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투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이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지나 혹은 좀 더 괜찮은 생활 환경 위주로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결정 요소가 돼서는 안 될 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 테크 기
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세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타면서 역시 화석연료로 전기 만들면 무슨 친환경인가요? 예, 3941님 지적 맞고요. 좀 더 다양하고 넓은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